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 S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 미국 증시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 여파를 우리 증시도 좀 이어받는 느낌인데요. 오늘 니케이 지수는 쉬어갑니다.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반도체 투톱도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변곡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있지만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양시장을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증시를 좀 살펴본다면 조정 이후에 아직은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의 난이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요 이슈들을 좀 살펴보면요. 2월 미국의 서비스업 PMI가 49.7로 23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 위축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 GDP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둔화는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PMI 지표의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우리가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 그리고 50 이하면 경기 위축의 시그널로 해석을 하는데 49.7이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업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증폭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월마트의 실적 전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월마트의 실적은 미국 경기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미국 최대 소매 판매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월마트가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상황이고요. 악화된 경기 선행 지표로 인해서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를 미국 시장이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장관이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앞으로는 다자간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다자협의체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양자 협의체를 통한 미국의 이 극대화를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을 압박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려는 계산까지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푸틴과의 협상을 준비하면서 트럼프식 전쟁 종식을 시키려는, 주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추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겠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성장률을 2.0%에서 1.6%로 낮췄고 25일에 한국은행에서 수정된 경제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증시가 지금까지 좋았던 점은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경기의 둔화가 어느 정도 선반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3월에는 여전히 여러 이슈들과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을 보유한 채 운용하자라는 것이 제 일방적인 제 일관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고요. S&P 500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또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시장이 조정받게 된다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로 인한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2일에는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코로나를 발견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감기 바이러스 NL63과 유사하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인체 감염력이 강하다는 연구인데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리고 혹은 불확실성을 높일 것인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인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시장이 잡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받고 다시 상승의 흐름이 지속되더라도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25일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중국에서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오늘 바이오 쪽의 투심이 좀 강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PCE 지수까지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이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현금은 비중을 끌고 가는 것들 그런 모멘텀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 섹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미디어 엔터 쪽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또 SM에서 하츠 투 하츠가 데뷔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 때문인지 SM도 오늘 미끄러져 출발했지만 현재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미디어 엔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알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콘텐츠부터 엔터와 게임, 그리고 화장품, 유통 같은 여러 섹터에서 강한 반등의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 근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은 중국의 제재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가 단기적으로 급격히 반영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관련 섹터들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시장을 겨냥했던 산업들의 큰 피해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스치기만 해도 강한 반등의 탄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업계의 움직임을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은 8년 동안 한알령 해제를 할 듯 말 듯 신호를 주다가 결국 뒤로 미루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기대감이 매번 무산되는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알령 기대감이 있는 섹터 안에서도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해왔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의 드라마, 영화, 예능 방영 같은 것들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고요. K-팝 공연을 취소하고 한국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게임판호 서비스 허가를 발급 중단했었고 한국 화장품과 패션 기업들의 유통과 중국 내에서 마케팅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한알령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2025년에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시진핑 주석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그 전에 주가는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엔터주와 컨텐츠 관련 주식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이 CJ ENM이라는 종목이고요. CJ ENM은 단순한 미디어 기업이 아니라 한국 컨텐츠의 글로벌화를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OTT, 티빙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드라마나 영화, 음악, 공연, 게임과 또 유통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엔터테인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고 한국 컨텐츠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OTT 기업이 K 컨텐츠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CEO가 작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컨텐츠 간담회를 통해 향후 4년간 24억 달러, 한화로 약 3조 2천억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전 세계 60% 이상의 넷플릭스 회원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을 했고 그리고 지난 4년간 전 세계 회원들의 한국 콘텐츠 시청이 6배 증가했음은 물론이고요. 주요 콘텐츠들이 90개국 이상에서 탑10을 차지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국 콘텐츠 투자 확대는 CJ ENM과 같은 국내 콘텐츠 제작사들에게 더 많은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CJ ENM의 경우 티빙의 최대 주주인데 국내 3위 OTT인 웨이브와의 합병이 기대되는 상황이거든요. 합병이 성사될 경우에는 가입자 수 증가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24년 말까지 티빙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 내외였고 2년 내에 1,5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를 모두 가입한 중복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합병이 유의미한 가입자와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CJ ENM이 22년 1월에 미국의 컨텐츠 제작사 피프트 시즌이라는 제작사가 있는데 이 제작사를 인수를 했고요. 23년에는 일부 작품의 제작 지원과 또 인건비 같은 고정비의 부담으로 689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24년부터는 작품 공급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음악 기반 IP 생태 시스템인 MCS를 기반으로 멀티 레이블 구축과 부가 사업으로 또 글로벌 사업 확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지에서 이런 성공 모델을 정착시키면서 3년 만에 5배에 성장하는 이런 성과를 이뤘고요.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부문의 성장으로 턴어라운드에 또 성공을 했고 특히 음악 부문 성장과 24년에는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 같은 이런 중계를 차별화된 콘텐츠를 또 유치를 했고 광고 요금제와 유료 가입자들을 끌어모은 티빙이 아주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24년 기준으로 연결 매출액이 5조 2,31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1,045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최선호주로 CJ ENM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대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지금 실적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장기 매물인 8만 원 후반대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한 7만 7천 원 정도 장기 매물이 쌓여있는 7만 7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비중 축소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5만 9천 원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5만 6천 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CJ ENM 받아봤습니다. 4거래일 연달아 긍정적인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도 계속 남아있고요. 콘텐츠 시장에서의 해외 진출,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가져와 주셨는데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천천히 하락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또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할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인하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기술주가 꺾이면서 바이오가 튀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랜만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가져왔는데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 연초에 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은 성과를 냈던 한국 제약사들도 있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난 뒤에 잠시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CDMO 업계의 성장을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말고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세계 3대 종양학 학회가 있습니다. ASCO라고 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고 AACR이라는 미국 암연구학회 그리고 ESMO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먼저 ASCO는 5월 말부터 개최를 하는데 임상시험 2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고요. 신약 승인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높은 학회입니다. 그리고 AACR의 경우에는 4월 말부터 진행을 하는데 기초연구 중심의 초기 임상과 전임상을 발표하고 ESMO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ASCO와 비슷한 임상 발표를 진행하지만 유럽 시장 영향력이 있는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매년 존재하기 때문에 CDMO의 성장과 함께 암과 종양 연구 기업들을 기술력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면역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 그리고 방사성 치료제,
CART 치료제, ADC 등의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장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방사성 치료제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요. 바로 퓨처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방사성 의약품이 시장이 이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에서도 RLT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에 5조 원을 투자하면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분야에 진출한 기업이 바로 퓨처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는 경쟁 기업이 없고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임상 2상을 진행했고요. 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5명의 전립선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획득했고 FC705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식약처로부터 기존 1회 투여에 제한이 있었는데 환자당 최대 6회까지 반복 투여가 가능한 추가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25년 1분기 내에 임상 3상 IND는 신청서를 얘기하는데 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노바티스의 경우에는 플루빅토라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를 개발해서 약 1.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었습니다. 퓨처캠의 FC705는 플루빅토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는데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는 FDA 승인을 완료했지만 부작용으로 신장 독성이나 골수 억제로 인한 혈소판 감소 등의 이런 증상이 보고되기도 했었지만 퓨처캠의 FC705는 경미한 부작용 말고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또 심각한 부작용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경쟁 약물 대비 절반의 용량으로도 유사한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은 22년에 하나로는 약 14조 원 정도에서 CAGR 6.5% 성장해서 32년에 하나로 약 28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1분기 내에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퓨처캠에 당연히 기대를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주식의 좀 특성이 있는데 기술력과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또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급락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주가가 상승하면 로스컷 기준, 손절 기준도 함께 상승하는 이런 대응 전략이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퓨처캠의 경우에는 신고가 랠리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FC705의 임상 3상을 완료하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것이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또 빅파마나 빅테크의 경향을 좀 고려한다면 위협이 되는 경쟁사를 그냥 통째로 지분을 매수해버리는 그런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퓨처캠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매수가는 한 23,000원 정도에서 현재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장기 매물이 쌓여있는 29,000원 구간 3만 원 이하에서 이 29,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21,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퓨처캠 받아봤습니다. 방사성 치료제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임상 결과에 맞춰서 조금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좀 특징이 될 만한 섹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탑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스페셜 공략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가져와 주셨는데요. 기관의 수급이 꽤 눈에 띄게 연속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오늘자로 합한다면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오늘도 1% 장이 이렇게 부진한데도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식품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삼양식품이 일단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빙그레부터 CJ제일제당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한식 컨텐츠가 너무나 뛰어나고 중독성이 있는 음식 메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식 메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상이라는 기업은요, 1956년에 설립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MSG를 상업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원, 이 미원을 탄생시킨 기업입니다. 그때부터 조미료 시장을 주도해 왔고요. 현재 미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그리고 동남아나 일본, 중국에서도 또 수출이 되고 있고 대상의 핵심 식품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아지노모토와 유사한 조미료를 개발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미원을 개발했는데 한때는 이 미원이 조미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 조미료가 될 만큼 엄청난 매출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MSG의 건강 논란과 함께 판매가 감소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다시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 측면에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천연 조미료 트렌드에 맞춰서 MSG 프리 조미료와 천연 조미료를 출시했는데 MSG를 만드는 회사가 MSG 프리를 만든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원과 조미료 시장에서 현재에도 괜찮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원뿐만 아니라 대상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국민 식품 브랜드를 엄청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정원입니다. 일단 뭐 고추장부터 간장, 된장, 쌈장, 뭐 한식 조미료의 대표 브랜드고요. 마요네즈부터 케첩, 드레싱까지 모든 양념 소스를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핵심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종갓집 김치를 만드는 종가라는 브랜드입니다. 일단 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약 3,000평 규모의 김치 생산 공장을 22년에 이미 완공해서 미국 시장의 김치 수요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폴란드에도 2,000평 규모의 유럽 생산 기지를 작년에 설립을 했고 또 김치 세계화를 위해서 이슬람권에도 할랄과 코셔 인증 같은 것들을 획득해서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가 브랜드의 김치는 현재 60개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실적 성장을 해왔고 2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기업이 바로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 실적 차트를 좀 보시면 과거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24년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했고 25년과 26년에도 초과하는 실적 전망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해외 수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국 식품이 성장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바로 HMR과 또 배달 시장의 성장인데요. 1, 2인 가구의 증가로 즉석식품이나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배달 음식과 밀키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커지면 대상의 청정원 제품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14년에 과거 주가를 보시면 2014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때 지금 추석이 좀 빨리 있어서 매출 증가를 빠르게 인식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졌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면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수급이 안정화되면 곡물 가격 역시 충분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식품 기업들에서 또 다른 성장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신고가 랠리 펼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목표가는 고점 부근에 이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한 28,000원 부근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뭐 23,000원, 22,000원에서 현재가까지. 오늘 오전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한 23,400원까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조정받는다면 22,000원에서 23,000원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이 베이스 형성 라인이 25,500원 정도를 좀 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잡기보다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상 목표가 28,000원까지 받아봤습니다. 24년도에 정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해외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올해와 또 내년에는 얼마나 더 추가 실적 상승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감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